안녕하세요. 맥가이버 TV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유압도끼 가정용을 좀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7월이에요. 7월 중순인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근데 그래봐야 가을 뭐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 뭐 한 달이 하루처럼 이렇게 요즘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원래 나무는 그 화목으로 뗄 나무들은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장작 일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10여 년 됐는데, 그 나무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냐면, 생나무는 잘 빨리 안 타요. 그쵸?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안 탄다고. 물론 열량이 떨어지는 것들은 알고 계시는데 빨리 안 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는 난로를 같이 만들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양의 나무, 똑같은 굵기를 똑같은 개수로 생나무와 잘 마른 나무를 비교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가 생나무가 오래 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빨리 타요. 빨리 타고, 그리고 목초액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통이 빨리 막히고, 그리고 화력이 많이 떨어져요. 화력이. 그래서 장작은 항상 건조를 잘 시킨 상태에서 화목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겨울철에 이제 화목을 이제 기름값 때문에 이제 떼시는 분들이 농가에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뭐 11월 초중부터 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난로용 같은 경우는 나무를 예를 들어서 그 해 초에 원목을 받으셔가지고, 그리고 나무는요, 겨울나무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수분이 가장 적고, 그리고 껍질이 안 벗겨져요, 겨울나무는. 근데 봄철 나무는 수분 함수량도 굉장히 많은 상태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껍질이 거의 다 벗겨져요.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벗겨져요. 거의 다 벗겨져요. 그래서 로스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무는 11월 중후반부터 2월 말 사이, 그때 받으시는 게 좋아요, 원목은. 그리고 그러면 나무를 언제 뽀개야 되냐? 예를 들어 그 해의 초에 원목을 받아 놓으시면요, 지금 이맘때 7월 달쯤, 원래 이때쯤에 뽀개셔야 돼요. 화목용은 이때부터 뽀개셔야 돼요. 원래 캠핑용 장작 같은 경우는 자연 건조했을 때 수분 함수량을 20에서 25%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자연 건조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걸립니다. 제가 장작 공장을 하면서 직접 다 실험해 본 거예요.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리는데, 그 난로용 같은 경우는 수분 함수량 뭐 20%까지 뺄 필요 없어요. 뭐 물론 빼면 더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 초에 받은 나무가 그 해 말에 쓰는 거예요. 근데 원목 상태는 잘 안 말라요. 그리고 비를 맞추면은 나무 껍질 속으로 빗물이 들어갔다가 한번 들어간 빗물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나무가 썩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썩은 나무를 그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보면은 껍질 있는 데서부터 썩어 들어와요. 속에서부터 썩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근데 보시면 알 거예요. 껍질부터 썩어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껍질에 수분이 들어온 게 못 도망가니까 그 수분이 계속 유지되면서 겉에서부터 썩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용 같은 경우는 적어도 원목이 들어온 상태에서 떼는 기간까지 1년을 잡으시면 돼요, 1년. 그리고 비 안 맞히시는 게 좋고, 원목 상태에 보관할 때. 그래서 원목이 초에 들어왔을 때, 그 해 초에 들어오면은 지금 이맘때쯤처럼 7월 달쯤에 장작을 뽀개세요. 7월 달에 장작을 뽀개신 다음에, 햇볕에는 상관없어요. 이건 뭐 뒤틀리고 뭐 그냥 뭐 갈라져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화목이니까. 근데 다만, 비를 맞히지 마세요, 비를 맞히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햇빛 잘 들고 통풍 잘 드는 곳에 보관을 하시면은 겨울에 아주 훌륭한 딸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를 안 맞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7월에 만약에 장작을 패면은 8, 9, 10, 11, 4개월 되죠. 화목용은 4개월이면 충분해요. 뭐 캠핑용처럼 6개월, 8개월씩 말릴 필요 없어요. 수분 함수량이 캠핑용보다 다소 좀 높아 상관없어요. 물론 더 일찍 뽀개가지고 좀 보관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임박해서 그냥 원목 좀 받아놔서 나 원목 상태 1년 있었으니까 뭐 겨울 시작될 때 그때 뻐개서 써도 돼.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원목 상태는 잘 안 말라요. 장작은 많이 쪼개고 잘게 쪼갤수록 건조가 빨리 되는 거고, 이 나무는 나무는 건조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외부에서부터 건조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통으로 이렇게 됐으면 외부에서부터 건조가 되기 시작하긴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면적 자른 부분이 원래 영양분이 이렇게 나무 줄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줄기를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 단면적 있는 데가 좀 더 잘 말라요. 근데 그렇다고 다 똥가리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미리 뻐개서 말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 그 가을에 출고될 것들을 그때 가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늦어요. 늦어서 물량을 저희가 대질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제작을 해놓습니다. 미리미리 제작해놓고 그때 가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추가로 제작을 계속 하는데, 보통 기계가 나가는 시기는 9월 초부터 움직여요. 초부터 움직여서 1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이제 기계가 보통 나가요. 근데 가장 많이 나가는 게 9월부터 12월이 제일 많이 나가요. 9월 중순 정도부터 12월 말 정도까지. 근데 그때 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대로 늦은 거예요. 그때 나무 뻐개서 떼시면요, 열량이 일단 떨어져요. 열량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또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화목 보일러가 예전에 화구가 깊이가 막 1.2m씩 되니까 그거를 뭐 다 채워야 되는 줄 알고 기계를 큰 걸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화구 안에다 나무를 꽉 채워버리면은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나무가 원활하게 타질 않아요. 나무가 원활하게 타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뭐 화구가 깊이가 1200, 1000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걸 다 채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길이 600mm로 잘라갖고 집어넣으셔갖고 공기가 어느 정도 산소 공급이 돼서 나무가 효율성 있게 열량이 나오게 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도 어떻게 제작을 하냐면 길이를 60cm, 600mm 기준으로 잡아요. 600mm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난로도 만들고 유압도끼도 만들고 장작 공장도 직접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삼박자가 다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 좀 많아요. 그냥 뭐 5년, 10년 해서 많다는 건 아니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와 실제 경험과 이론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위험한 건 추상적인 거.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그럴 거 아닌가?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 경험이 가장 중요해요. 경험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좀 미리 뻐개 심는 게 좋고 화목보일러는 굳이 길게 뻐개서 다 꽉 채울 필요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기계를 지금부터 지금 가정용 기계가 사실 예전에는 모터가 3마력과 5마력 두 종류가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5마력 한 가지만 나가요. 왜냐하면 싼 거를 찾으시는 분들 때문에 3마력 모터가 장착된 거를 판매를 해봤는데 확실히 힘 차이가 많이 나요. 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3마력짜리 실린더 내경을 80mm 쓰고 행정을 이제 500. 왜냐면 이게 그 실린더가 가늘어지면 로드도 같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로드가 너무 가늘어지면 옹이 있을 때 휨 현상이 좀 더 못 견디기 때문에 행정을 대신 짧게 해요. 그래서 길이도 500밖에 안 들어가고. 근데 이게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왜냐면 프레임이 조금 작아지고 뭐 모터도 마력수가 5마력짜리가 3마력으로 작아졌다고 해서 그 마력수 비율만큼 금액이 확 줄어들진 않아요. 그냥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 공정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기 때문에 용접할 부위도 다 똑같고 조립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나냐면 3마력이 압력을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마력 모터가 예를 들어 펌프를 7cc를 80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압력을 110kg 이상 못 올려요.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것도 욕심낸 거예요. 원래 마력 대비 압력 계산하면 원래 그렇게 올리면 안 돼요. 한 100 정도나 안전하게 쓰려면 90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110 정도는 모다가 쓰지 않고 돌기 때문에 110에 맞춘다 해도 실린더가 이게 나무를 뻐갤 때 누르는 힘이 5톤밖에 안 나와요. 실제 톤수가 5톤. 그리고 지금 이게 5마력 같은 경우는 압력을 150kg까지 올려요. 150kg까지 올리는데 실린더가 단면이 10mm가 더 굵어진 거예요. 요게 이 곡강 튜브가 10mm만 더 넓어진 거예요. 10mm만 더 넓어지고 압력이 110보다 150이면 40kg가 더 올라가죠. 그 차이 때문에 얘는 9.5톤이 나와요. 그러면 5톤과 9.5톤은 거의 배 차이죠. 근데 이게 그 유압도끼가 1톤만 차이 나도 1톤이 모자랄 땐 뻐개질 듯 말 듯 뻐개질 듯 말 듯 하다 1톤만 더 올라가도 그 나무가 뻐개져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도 별로 없고 힘이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3마력 기계는 아예 단종시켰어요. 네, 단종시켰고 그래서 지금은 5마력 모터 위주로 나갑니다. 근데 5마력이 요건 단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삼상도 이제 장착이 돼서 나가요. 삼상도 장착이 돼서 나가는데 자, 요것도 이제 5마력 모터예요. 5마력 모터인데 이건 삼상. 자, 그러면은 삼상과 단상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상 모터는 어떤 모터든지 그 열을 받아요. 이게 장시간 켜놓으면 열을 받아요. 근데 그 단상 모터 중에서도 이제 파워팩 유니트에 들어가는 그런 모터가 있어요. 그 모터는 겉이 이렇게 지금 삼상 모터처럼 냉각 핀이 있어요. 냉각 핀이 있는데 열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파워팩에 들어가는 그 모터는요, 열을 너무 많이 받아요. 사람이 화상을 입어요. 그거는 이게 모터를 잡으면 화상을 입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냐면은 원래 단상은 단상 그 특성상 열을 많이 받긴 하지만 특히 파워팩에 들어가는 모터는 왜 열을 이렇게 많이 받냐면 우리가 이 안에 다 구리가 감겨 있다고 모터 안에 구리가 감겨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모터 안에 감겨 있는 구리의 순도가 얼마큼이냐 그 차이예요. 근데 파워팩 모터는 구리 순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합금이에요. 합금. 쉽게 얘기하면 완전한 구리가 아니고 합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통하는 게 저항값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항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팩 모터에는 항상 열이 많이 발생해서 모터도 쉽게 금방 타버리고 장시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삼상 정식으로 나오는 이게 삼상 모터 같은 경우는 구리의 효율도 그 프로테이지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특히 이 삼상 모터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는 이제 항상 하이젠 걸 쓰는데 요것도 일반 모터가 있고 프리미엄 모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프리미엄 효율이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은 제공표 보면 여기 프리미엄 효율 해가지고 지금 요게 그 효율성이 지금 얼마냐면요 89.5
효율이 나와요. 항상 효율 프로테이지에서 89.5, 0.5 빠지는 90%의 효율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효율이 뭔 뜻이냐? 이게 5마력 모터잖아요. 5마력 모터가 5마력에 힘을 쓰는 데 있어서 89.5%까지의 힘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89.5. 5마력이라서 5마력의 힘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89.5%까지의 힘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상 모터는 75%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75%와 89.5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뭐 75, 85, 14.5 정도의 그 효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삼상은 일단은 그 열을 안 받아요. 왜냐면 전기가 들어가는 방식이 정류자가 아니라 그 스테이터 쪽에 그 세 갈래의 전기가 더 많이 공급이 잘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전자석의 힘도 세지고 해가지고 열을 안 받아요. 그리고 일반 모터하고 이 고효율 프리미엄 모터하고는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고 일반 모터는 많이 싸요. 일반 모터는 많이 싼데 그만큼 효율이 떨어져요. 아까 연료율이 89.5라고 했죠. 그건 효율이 엄청 많이 떨어져요. 대신 가격이 싸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 모터를 안 써요. 그 모터를 안 쓰고 비싸더라도 프리미엄 모터를 쓰고, 대신에 단상도 5마력이고 얘도 5마력이지만 단상보다 이 유압 펌프를 3cc가 더 높은 걸 씁니다. 일부러 효율 높은 모터를 쓰고 기어 펌프도 3cc가 더 높은 걸 써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압력은 똑같이 올릴 수 있어요. 150kg의 압력을 똑같이 올릴 수 있는데 펌프 용량이 3cc가 더 높다 보니까 3cc. 자, 그러면 펌프가 한 바퀴 돌 때당 3cc 더 토출을 하는 거예요. 오일을 뿜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계가 속도가 더 빨라져요. 같은 압력에서 기계 속도가 더 빨라져요. 같은 마력수에 대비, 단상에 비해서. 그래서 삼상 모터는 저희가 출고될 때 펌프를 단상보다 3cc 더 큰 걸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효율성이 이렇게 좋은 것만큼 또 한 가지는 전기가 적게 먹어요. 이 삼상 모터는 전기도 적게 먹고 열도 발생 안 해요. 얘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잡아 돌려도 이게 손을 대면 미지근한 거야 안 한 거야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 종일 스위치 안 끄고 하루 종일 쓰셔도. 예, 근데 여름에 햇빛 받은 데 쓰면 안 그래요. 햇빛 열 때문에 좀 따끈따끈해. 햇빛 열 때문에. 근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아예 미지근하지도 않아요. 겨울철에는. 그리고 얘는 팬이 이제 뒤에 삼상 모터는 팬이 있어요. 뒤에 팬이 돌면서 바람으로 이 냉각핀 쪽으로 바람이 빠지면 다 쏴줘요.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열 같은 거 받는 거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삼상 모터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선이 세 가닥이 들어가요. 선이 세 가닥 중에 차단기가 잘못됐거나 어디 배선이 잘못돼갖고 단선되거나 그래서 선이 하나라도 끊어지면요, 모터가 돌질 않아요. 우웅 소리만 나고 모터가 안 들어. 그럴 때 스위치 얼른 끄셔야 돼. 안 그러면 그냥 계속 놔두면 모터가, 이 구리가 금방 타버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위험한 거는, 선이 하나가 접촉이 불량이라, 뭐 차단기 쪽이나 어디가 접촉이 뭐 노후돼서 불량이 와가지고 380V 전원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뭐 220V, 150V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모터가 돌긴 돌아요. 근데 일정한 속도로 웅 힘차게 돌진 않고 웅 이런 식으로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터 구리가 다 타버려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와도 스위치를 바로 빨리 끄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갖고 그 수리를 한 다음에 꼭 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종류가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단상 쪽으로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단상 모터는 저희가 그 을지 모터를 써요. 지금 단상도 그 여러 회사가 있어요. 뭐 메이커가 이런 메이커가 있었나 하는 뭐 그런 회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을지 모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 창립한 지 거의 60년 정도 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선두주자의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을지 모터를 써요. 근데 을지 모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모터가 그 좀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예전에 여기 뒤에 콘덴사가 새 제품에서 콘덴사가 시원찮아가지고 불량이어가지고 모터가 잘 안 돌았던 거, 그거 하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을지 모터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효율이 75%예요. 효율 75% 써있죠? 자, 5마력. 자, 1마력은 0.75kW가 1마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3마력이다 그러면은 그게 몇 킬로와트인가를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0.75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몇 킬로와트가 나와요. 근데 이 킬로와트는 그 전력을 먹는 소비 전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건 75%라는 거. 그래서 얘는 5마력에 75%까지밖에 힘을 못 써요. 예, 그리고 단상 특성상 계속 모터를 뭐 2-3시간씩 틀어놓고 작업을 하면요, 이렇게 만지면은 뜨끈뜨끈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가 와요. 모터가 약간 뜨거운데 이거 괜찮은 거냐? 뜨끈뜨끈한 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배선을, 만약에 5마력 같은 경우는요, 배선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4.5 스퀘어 쓰셔도 되긴 돼요. 거리가 가까우면. 근데 저희는 항상 6 스퀘어를 권장해요. 왜? 4.5 스퀘어하고 6 스퀘어하고 금액 차이 메다당 그 뭐 몇백 원 차이에 그거 아끼려고 배선 뭐 끌어봐야 10m 뭐 20m 끈다 해도 그 몇백 원 차이에 선을 좀이라도 가는 걸 쓰면요, 모터가 열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져요. 자, 그럼 사람이 등산할 때 산소 마스크 쓰고 등산하는 사람하고 방독면 쓰고 등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체력이 똑같은 조건일 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얘네가 바로 그런 거랑 마찬가지. 이 전기 배선을 굵은 거 써주면 써줄수록 산소 호흡기를 갖고 달고서 올라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배선은 저희는 항상 여기 나갈 때도 6스퀘어로 나가요. 6스퀘어로 나가기 때문에 인입 배선도 다 6스퀘어를 권장해드려요. 근데 이게 차단기에서 메인 차단기에는 보통 가정용 분전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거의 6스퀘어 정도 쓰는데 새끼 차단기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6스퀘어 쓰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막 4.5 같은 것도 썼던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요 6스퀘어 이하를 체결한 부위를 거치면 거기서 저항이 생겨요. 거기서 저항이 생기고 열이 발생하고 우리 이제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콘센트를 어디다 이제 전기를 좀 많이 먹는 제품을 콘센트를 딱 꽂아 썼어요. 콘센트 딱 꽂아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콘센트가 다 탔어. 플라스틱까지 녹았어.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전기를 많이 먹는 거를 콘센트에 꽂으니까 콘센트에서 이 접점에서 전기를 원활하게 내보내지 못하니까 열이 발생한 거예요. 그 열이 발생하면서 거기에서 플라스틱까지 녹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 화재가 그래서 발생하는 거예요. 전기 화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콘센트 꽂는 거 아니에요. 분전함의 차단기에다가 직접 연결하셔야 돼요. 차단기에다 직접 연결하면요 볼트로 꽉 조이기 때문에 열이 그렇게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집 불내 먹으면은 기계 하나 때문에 집 불내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모타선은 항상 삼상이든 단상이든 6스퀘어를 저희가 이제 권장해 드린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만든 이 기계 중에서 보면은 사실 이 모델은 지금 거의 14년인가 15년 정도 됐어요. 요 모델이. 근데 그동안 똑같은 것만 계속 파는 게 아니라 전체 기본적인 틀은 모델은 같은데 구조는 같은데 계속 추가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왜?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찾고 쓰다 보면은 여기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보완하고를 계속 지금까지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계는 솔직히 무결점 기계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뭐 팔린 게 몇 대가 팔렸는지는 저희도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국내에서는 아마 적지 않은 대수. 그러니까 중국산 빼고 국내에서는 아마 저희가 유압도끼는 아마 제일 많이 팔 거예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예.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장이 사실 좁아요. 외국까지 수출하면 몰라도 굉장히 좁아요. 좁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1년에 몇백 대씩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국내 업체 중에서 아마 저희가 이제 유압도끼 다른 데도 제작해서 판매하는 곳들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알고 있는데 나가는 대수가 저희만큼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보완을 해서 결점이 없는 기계를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사실 이게 제품 자체를 다 부품 하나하나를 갖다 다 좋은 걸 써요. 일부러 다 좋은 걸 쓰다 보니까 가격이 좀 있어요. 가격이 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실린더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내경이 90이지만 원래 실린더 이걸 곡강 파이프라고 그래요. 겉에 있는 거를 곡강 파이프라고 부르는데 곡강 튜브라고도 부르고 파이프라고도 불러요. 뭐 한국말 뭐 영어 차이인데, 이게 원래 기성품은요, 요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요 파이프 철판 두께가 원래 5mm예요. 5mm인데 지금 이게 내경 90에 외경 115예요. 내경이 90에 외경이 115.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파이프 두께가 7.5mm예요. 7.5mm 쓰는 거예요, 저희는. 왜 그걸 쓰냐? 물론 이 기계에서도 쓰겠지만 다른 뭐 기계 용도로 나중에 또 이거 빼서 뭐 같이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우리가 풍선 불 때 우리가 그 모양 같은 거 만드는 거 이렇게 막대기 같이 긴 풍선 이렇게 불면 어떻게 돼요? 후 불면 배 쭉 불어나면서 풍선 바람 들어가죠. 이 곡강 튜브도 굉장히 길면 길수록 짧은 건 덜해요. 근데 길면 길수록 이게 압력이 세면 이게 배불림 현상이라고 생겨요. 이게 배가 불러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 배부르는 게 뭐 0.1mm, 0.2mm 이렇게만 만약에 압력을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뭐 250kg, 뭐 300kg 이렇게 놓았을 때는 배불림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 150kg는 사실 생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건 안 생기는데 5mm를 할지라도, 그래도 저희는 혹시나 해서 7.5mm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배불림 현상이 생기면은 이게 곡강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실린더 로드 끝이 피스톤이잖아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셀이 벽을 이렇게 막아줘야 되잖아요. 기름이 A포트, B포트로 새지 않게. 그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새 거고, 바킹도 새 건데, 셀도 새 건데, 로드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A포트에서 힘을 빡 쓸 때, 오일이 같이 새가지고 제 힘을 못 나온다던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7.5mm, 철판 두께가 7.5mm짜리 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로드를 보시면 이제 알 거예요. 이 로드가 지금 내경 90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로드가 기성품 같은 경우는 한 50mm 기준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각 공장마다 약간 차이점은 있어요. 각 제작사마다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50mm, 작게 만드는 데는 45mm까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로드가, 실린더 로드. 도끼날 이거 이렇게 풀르면 요 나사상 이거 깎인 거 있죠? 이게 로드라고 그래요. 실린더 로드. 이게 보통 굵어야 50mm, 좀
가늘게 만드는 업체 거는 45mm도 봤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60mm예요. 왜 60mm 하냐면, 옵션으로 이제 저희가 어차피 만드는 거니까, 주문 사양이니까, 60mm를 하면은, 이게 나무를 뽀갤 때 옹이가 있으면은, 이게 로드가 굵으면 굵을수록 측면으로 꺾이는 힘을 더 잘 견디잖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그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60mm 로드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다 아닙니다. 이 안에 보면은, 요게, 이쪽 걸 보여드리겠다. 도끼날 없는 거. 요게 로드 캡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린더 로드 캡. 요게 풀리면은, 로드 캡이 빠지면서 이 실린더를 분해가 가능해요. 근데 이 로드 캡이, 굉장히 두꺼워요. 길이가 한 70mm 정도 돼요. 근데 이 로드 캡이 어떻게 생겼냐면, 겉에는 나사산이 있고요.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실린더 로드 굵기만큼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요 안에, 오일 실이 요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요 안에. 그리고 겉에는 이제 오링이 하나 큰 게 들어가고요. 근데, 산업용 실린더들은, 기성품들은 요 안에 오일 실이, 압력을 딱 견디는 오일 실이 한 장이 들어가요. 한 장. 기성품들은, 산업용 실린더 기성품들은 한 장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걸 한 장을 더 넣었어요. 두 장이 들어가요. 저희 실린더에는. 중장비 실린더들이 보통 두 장, 막 세 장. 그렇게 집어넣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장짜리를 초에는 잘 몰라서 그때 옛날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다 두 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 장 집어넣으면 장점이 뭐냐면 오일이 더 안 새게 잘 막아주기 때문에 오일 누유가 첫째 잘 안 생기고요. 또 한 가지는 실린더 셀 수명이 하나로 버티는 거, 두 개로 버티는 건 수명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측면으로 꺾일 때 힘이, 측면에 꺾일 때 힘이, 이제 카본 같은 게 사실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가 이제 그 버팅겨 주거든요. 로드를 이렇게 꺾이는 걸 잡아주 버팅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린더 셀도 없지 않아 영향을 받아요. 꺾이면서 이 측면을 꽉 눌리는 그 힘을 영향을 받아요. 근데 셀이 한 장이 그 힘 받는 거고 두 장이 받는 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장을 넣으면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실린더는 저희는 이걸 기성품은 아닌 저희가 이제 따로 저희만에 맞는 기성품으로 쓰지 않고 옵션 실린더를 쓴다는 거. 네, 그걸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바 블록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바 블록, 저희가 지금 8분의 3을 아예 쓰질 않기 때문에. 좁으니까요. 네, 저희가 지금 8분의 3을 쓰질 않기 때문에 지금 샘플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8분의 3짜리 레바 블록은 이렇게 전면에서 보시면은 8분의 3짜리는 제 손바닥만 해요. 진짜 딱 사이즈 가늘고 홀쭉하고 길어요. 제 손바닥만 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이 산업용으로 나온 것들은요 이렇게 유압도끼 조금 다른 용도로 프레스 용도로 만약에 쓰고 싶어서 뭔가를 접거나 피거나 뺄 때 쓴다 그러면은 이 레바를 살짝만 제끼면은 실린더가 조금씩 살살 움직여야 되는데 8분의 3짜리 대부분 산업용으로 나온 건 그게 안 돼요. 살짝 움직이려고 살짝 제끼면은 아예 먹통이 돼버려요. 밸브가 팍 막혀버리면서 전체적으로 오일이 하나도 안 흐르고 딱 그냥 먹통이 돼버려요. 전체 라인이.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 압력을 견디는 것도 물론 2분의 1짜리보다 훨씬 낮아요. 낮고 유량 통과량도 낮고. 근데 대부분의 국내에 있는 다른 데서 좀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 파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걸 써요. 거의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8분의 3하고 2분의 1하고는 레버블록 가격이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보통 거의 4배 차이 나요. 4배. 4배 차이 나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비싸도 2분의 1짜리 씁니다. 2분의 1짜리 쓰고요. 그리고 이게 레바블록이 모양이 똑같이 생긴 요게 이태리째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 초창기 때 이태리째를 썼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이 전체적인 기계 금액 대비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너무 비싸갖고 지금은 이제 대만 거를 써요. 대만 거를 쓰는데 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우리나라보다 못 살고 기술도 많이 떨어지는 거로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 나라의 그 웬만한 물건들 있죠. 유압에 관련된 거. 기어 펌프도 그렇고, 기어 모터도 그렇고, 그리고 토크용 OBT 모터, 레바 블록, 이거 다 대만에서 만든 거 다 수입하는 거예요. 거의 다. 중국산도 일부 수입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중국산은요, 안 돼요. 중국산은 가격이 좀 싸긴 싸요. 근데 확실히 대만 쪽하고 중국산은 아예 비교 불가해요. 제품 자체가. 그래서 국내에서 이 레바 블록을 만드는 거는 거의 없어요. 국내에서 직접 만드는 거 없어요. 단가가 안 맞아요. 대만에서 만들어 와야 그나마 단가가 맞아요. 근데 대만 기술이 공구 같은 거나 이 유압 쪽에 이런 레바 블록, 기어 펌프 같은 건요, 상당히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국내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거의 대만에서, 오더를 놓아갖고 OEM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산은 아니에요. 대만하고 중국은 틀린 거예요. 기술도 틀리고. 자, 그래서 레바 블록은 2분의 1짜리 쓴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레바 블록의 모든 레바 블록은요, 이렇게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꼭지, 육각렌치로 돌릴 수 있는 꼭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얘는 이 전체적으로 그 유압의 압력을 맞추는 릴리프 밸브예요. 릴리프 밸브. 그래서 요거 검은색 너트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이게 쪼여져 있던 게 풀리거든요. 그러면 육각렌치를 여기다가 딱 꽂아가지고 밑에서 위로 봤을 때
우측으로 이렇게 돌리면 압력이 높아지고 좌측으로 돌리면 압력이 낮아져요. 그래서 내가 요 압력 게이지를 보고 요 압력 게이지를 보고서는 지금 이게 이제 기계가 150kg에 맞춰 나가거든요. 150kg 맞춰 나가기 때문에 내가 150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뭐 100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요걸 너트를 풀리신 다음에 육각렌치 꽂아갖고 오른쪽으로 살짝 많이 돌리면 안 돼요. 막 한 바퀴 두 바퀴씩 돌리면 안 돼요. 막 그냥 확 올라가요. 그럼 조금만 뭐 1시나 2시 방향을 이렇게 돌리고 배압 받게 하고 또 그래도 좀 모자라. 그러면 다시 또 조금만 더 돌리고 배압 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압력을 맞출 수 있어요. 압력을 다 맞추고 나면은 요게 같이 따라 돌지 않게 육각렌치 딱 꽉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고정 너트로 시계 방향 돌려갖고 꽉 조여주면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금방 맞출 때 배압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배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실린더 도끼날이 지금 다 올라갔잖아요. 다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건 내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 올라갔는데 계속 레버를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은 모다가 찡 하면서 힘들어하는 소리를 내요. 펌프가 찡 하면서 힘들어하는 소리를 내요. 그게 배압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미 압력이 이미 다 올라갔는데 거기다 압력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압력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게이지가 설정해 놓은 것만큼 쭉 올라가요. 유압 게이지가. 그래서 만약에 이걸 압력을 맞추고 싶을 때는 실린더 로드를 맨 아래쪽까지 다 내리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위쪽으로 만약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더 살짝만 계속 오랫동안 끼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기계 그거 수명이 단축되고 기계 빨리 망가져요. 왜? 전체 배압을 계속 받게 만드기 때문에 잠깐만 1초 정도만 이렇게 올리면서 바늘을 얼른 보세요. 1초 정도만 딱 올렸다 딱 놓으면서 바늘을 딱 보세요. 몇 가지 올라갔나. 그런 식으로 맞추시라는 거예요. 막 10초 동안 계속 몇이야? 그러면서 막 계속 10초 동안 이렇게 막 제끼고 있지 마세요. 기계가 빨리 망가져요. 반대쪽으로 하셔도 돼요. 내리는 방향 쪽에 다 내려오게 한 다음에 더 이렇게 눌러가지고 보셔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실린더 로드를 다 뽑은 상태 하지 마시고요. 집어넣은 상태에서 하세요. 왜냐하면 실린더 로드가 다 뽑힌 상태에서 하는 거는 피스톤이 완전 밑에까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더 내리려고 하면은 로드캡 같은데 물리적으로 좀 힘을 좀 많이 걔가 같이 받아요. 그 힘을. 그렇기 때문에 올린 상태에서 하면 로드캡에서 그냥 단순 압력을 받고 밑으로 내리면 실린더 피스톤 쪽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이게 올린 상태에서 웬만하면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압력 게이지가 중국산 기계들은 다 압력 게이지가 없어요. 압력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압력을 맞출 수가 없어요. 게이지가 없으니까 압력을 못 맞추죠. 근데 P라인에 여기 레버블로 보면 P라인이 있고 T라인이 있어요. PT. P는 뭐냐면 펌프에서 압력이 발생된 게 여기에 일로 들어가는 게 P라인이고 T라인은 탱크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탱크로 다시 드레인이 되는 거예요. 드레인이 되는 게 T라인, 이건 P라인. 그래서 모든 압력은 발생된 거는 일단 레버 블록으로 올 때는 P에다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P에서 레버를 이렇게 작동하면요. 내가 작동한 쪽. 자,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은 이쪽 호스로 쭉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실린더로 들어갔던 게 반대쪽에 있는 오일이 반대쪽 호스로 빠져가지고 다시 T라인을 타고 탱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레버를 그럼 안 쓰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실린더로 가는 AP 포터로는 유압이 안 가고 P라인에서 들어온 오일이 압력이 그대로 T라인을 따라 탱크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버를 쓸 때는 실린더로 가고 안 쓸 때는 P라인에서 바로 탱크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압력 게이지가 없으면 압력을 맞추기 힘든데 만약에 내가 압력 게이지 없는 거를 꼭 압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P라인에서 3방을 이렇게 따가지고 아니면 유압 펌프에서 오는 쪽에다가 이렇게 압력 게이지를 립을 맞는 거를 맞춰서 딱 꽂으신 다음에 딱 작동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압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펌프에서 오는 거에 연결하면요. 이 레버 블록 쪽에는 유압이 연결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모터를 딱 켜서 보는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처럼 레버 블록이 아예 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레버 블록을 작동시키면 여기에서 그만큼 압력이 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버 블록에 유압 오일 게이지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또 보시면은 사실 이게 유압 탱크예요. 유압 탱크인데 이 유압 탱크는 오일이 40리터가 들어갑니다. 40리터. 이 유압 탱크에는 오일이 40리터가 들어가요. 근데 5마력 모터들은요, 국내 유니트 제작 업체들 모두 거의 비슷해요. 오일 양이 5마력짜리는 통상적으로 거의 40리터예요. 그리고 3마력 같은 경우는 오일 양이 평균적으로 보통 20리터.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웃긴 게 뭐냐면요. 약간 중국산 기계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왜 중국산 기계들 보시면은 8톤, 9톤, 10톤 막 그러고 팔잖아요. 근데 8톤, 9톤, 10톤 그러는 기계들이 금액이 너무 착해. 10톤짜리도 금액이 한 80만 원이면 사. 그쵸? 10톤짜리라고 광고하는 기계를 80만 원, 90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10톤이. 자, 그러면은 이 기계는 9.5톤이에요. 9.5톤. 그러면 중국산 같이 이 기계를 판다 그러면은 이건 한 75만 원, 80만 원짜리예요. 이 기계 한 대가. 75만 원, 80만 원을 팔아야 돼요.
왜? 9.5톤이니까 톤수 대비로 만약에 판매한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기계를 솔직하게 9.5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려서 9.5톤으로 인식을 하시지만, 제가 만약에 이 기계를 100톤입니다로 팔면요, 100톤 이해 가세요? 9.5톤 기계를 10배를 막 뻥튀기, 아니면 5배 뻥튀기 해서 이거 50톤입니다고 팔면 그래도 믿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중국산 기계 다 그런 거예요. 8톤, 9톤, 10톤 그거 다 믿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시다가 10톤짜리 이거 80 몇만 원인데, 이거 국산 9.5톤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하려나? 이거 그래도 명색이 국산이니까 한 150만 원 살 수 있지 않을까?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70%가 넘어요. 70%. 전체 상담 전화 중에 70%가 넘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국산은요, 스펙 자체가, 실린더 압력 스펙 자체가 일단은 안 맞는 불량 정보예요. 첫째, 안 맞는 불량 정보고, 둘째는 부품 자체가 저희가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 틀린 부품을 씁니다. 레바 블록도 8분의 3, 그것도 중국산 레바 블록, 실린더도 기성품이 거의 대부분, 특히 모터 파워팩 모터 써요. 파워팩 모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합금이 감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해서 모터 만지면 화상 입는다고, 모터 자주 타고. 그런 모터들은요, 장시간 쓰는 모터가 아니에요. 잠깐 짤막짤막하게 5분에서 10분만 딱딱딱 쓰는 거. 윙바디 같이 우리 특장차 있죠? 뭐 리프트나 윙바디 같은 차량들, 특장차들이 다 파워팩 모터를 써요. 왜? 짧은 시간만 쓰니까. 근데 이제 파워팩의 그 모터는 모터지만, 특장에 쓰는 거는 AC 모터가 아니고 DC 모터를 써요. DC 모터. 우리 뭐 예를 들어 세르모다, 우리 차 시동 걸 때 세르모터 같이 그렇게 생긴 것들, 그게 이제 토크가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열을 빨리 발생해요. 그래서 장시간 쓰면 안 돼요. 모터가 타요. 근데 원리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하나하나가 중국산하고 국산하고는요, 뭐 비교 불가해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에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그건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 실린더하고 이 모터만, 이 펌프 이런 거 다 빼고 모터하고 실린더 가격만, 지금 부품 가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요, 중국산 10톤 그러는 거 풀세트로 기계 사고도 돈이 남아요. 그 기계를 사고도 돈이 남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잘 파악하시고 구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 기계를 꼭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저희 기계를 꼭 사시라고 유도하는 건 아닌데, 잘못된 불량 정보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자꾸 손실을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 거를 저는 20년 넘게 그걸 눈으로 직접 많이 봐왔어요. 그분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희 공장에 오셔갖고 직접적으로 피해 입은 거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실질적으로 저희 기계 가지고 현장 장작 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중국산 120만 원짜리 장작 공장 쓰겠다고 120만 원짜리 세대를 샀는데, 세대가 다 고장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까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파워팩 유니트가 안 썼잖아요. 파워팩 유니트가 아니, 일반형 유니트예요. 이거는 모터 자체도 그렇고. 지금 원래 파워팩 유니트는 기어 펌프가요,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밖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고 이 탱크 속에 집어넣어져 있어요. 거꾸로 처박혀갖고. 그래서 이 펌프가, 기어 펌프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오일 탱크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이. 모터만 밖으로 나와 있고, 이거 다 모터, 펌프가 오일 탱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안을 못 봐요, 이거를. 그래서 이 펌프 크기가 얼마나인지도 몰라요. 파워팩 유니트들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게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5마력짜리 모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일이 40리터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중국산들 이거보다 용량 더 크게 자랑하는 10톤짜리도요, 유압 오일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9리터에서 12리터 사이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9리터. 40리터도 아니고 9에서 12리터 사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유압 오일이 왜 많이 넣냐면요, 열을 발생한 거, 열을 같이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량이 많은 많을수록 열을 더 잘 식혀줘요. 근데 그렇게 작은 양 가지고는 열을 못 식혀요. 근데 모터도 열을 국산 모터보다 더 많이 받는 데다가 오일량도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펄펄 끓죠. 손을 못 대요. 손 화상 입어요. 그렇게 차이점이 많아요. 차이점이 많은데, 톤수는 오히려 국산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것보다 스펙을 더 올려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은 소비자분들이 하셔야 될 몫인데, 저는 일단은 확실한 정보를 아시고 구매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일 양은 그렇게 들어가고, 자, 이제 오일 게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일 게이지는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 게이지에서 밑에까지 있으면은 이거 오일 보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오일이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밑에서부터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이게 전체가 다 오일, 꼭대기까지 오일 탱크이기 때문에 오일이 이 게이지에 무조건 보이는 위치에만 있으면 돼요. 보이는 위치에 있으면 거의 40리터예요. 근데 이 오일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유압도끼날을 내리면은 오일량이 줄어요. 그리고 유압도끼날을 올리면은 오일량이 같이 불어나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은 실린더 곡강 튜브가 이렇게 있는데 피스톤이 이렇게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쪽 면이라고 치고 피스톤이 이렇게 빠지면 여기가 피스톤 로드 굵기만큼 공간이 더 늘어나죠. 그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면은 곡강 튜브 안에 있는 공간을 피스톤 실린더 로드가 공간을 채우죠. 채우기 때문에 그 속도도 더 빨라지고 오일량이 불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실린더 로드의 단면적만큼 불어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 도끼날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오일량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오일은 항상 이 안에 보이는 기준점에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쓰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오일이 안 보일 정도가 밑으로 떨어지면요, 보충을 꼭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당장에 오일이 없어서 큰일 나는 건 아니고요.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일량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여기까지가 찼는지 여기까지 찼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오일이 눈에 항상 보이는 시점까지 꼭 채워서 쓰시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자, 여기는 오일을 주입하는 그 오일을 이제 공급하는 뚜껑이자 필터 역할도 해요. 이 안에 보시면은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 필터는 그 제가 한번 먼저도 영상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비너트를 풀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싹 열면요, 이렇게 필터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필터 들어가 있죠? 필터는 이렇게 빠져요. 자, 이 필터가 왜 들어가 있냐? 이 필터엔 오일 묻히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건식이에요. 공기가 들락거려야 돼요. 공기가 들락거려야 되는데 여기다 오일 묻히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빨빨 들락거리지 못하겠죠. 그리고 오일이 묻어 있으면은 기름을 닦아야 돼. 닦을 때도 경유 같은 거로. 휘발유 같은 거 절대 닦으시면 안 돼요. 인화성 물질로는 경유 같은 거로, 석유나 경유. 근데 경유를 추천드려요. 만약에 혹시 젖었다면은. 근데 젖지 않았는데 굳이 이걸 적시지 마세요. 그러면 공기량이 통과가, 오일이 어느 정도 좀 그 공간을 메꿔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하게 통과 안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게이지에서 오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것만큼 여기서 숨을 쉬어요. 여기서 공기가, 이 안에서 공기가, 안에 탱크 안에는 공기가 빠졌다가 밖에 외부 공기가 들어갔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유압도끼를 쓰면은. 이게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세요. 이게 망가졌어. 뭐야, 얻어맞아 다 찌그러 망가졌어. 근데 이거 살려니까 돈도 아깝거나 아니면은 어디서 파는지 몰라. 그러면 이걸 다 빼버리고 여기다가 그 큰 거, 그, 뭐야, 저기 그 캡 같은 거. 그거 갖다, 이거 구멍 맞네? 구멍 맞네 하고 여기다 그냥 꽂아버려. 그러면 숨구멍이 없죠. 숨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 막은 게 진짜 공기 하나 안 생기게끔 진짜 타이트하게 딱 막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오일 탱크 안에도 압력이 발생을 해요. 실제적으로 뭐 150kg 압력이 오일 탱크에도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 오일 탱크는 지금 두께가 6T예요. 두께가 6T지만은 모양이 어때요? 사각형이죠? 원형이 아니고. 얘가 못 견뎌요. 사각형은 압력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압력은 못 견뎌요. 그러면은 이게 배가 불러버려요. 배가 불렀다 홀쭉해졌다, 배가 불렀다 홀쭉해졌다,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기계 그냥 바로 얼마 못 가서 바로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망가지면 괜찮은데 혹시나 용접 부위가 어디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터져버려요. 압력 발생할 때 빵 하고 터져요. 근데 그 터질 때 그 오일이 뿜어나오는 그 압력이요, 엄청나게 세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부위가 터져가지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얼굴로 만약에 유압 오일이 빡 뿜잖아요. 그러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중상. 경상이 아니에요. 중상을 입을 수 있고, 눈 같은 데 맞으면요, 눈동자가, 눈알도 터질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주입구는 항상 숨을 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 절대, 뭐, 밀봉되는 캡 같은 거 절대 막지 마시라는 거.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모든 그 유니트에 관련된 그런 같은 구조에 있어서는, 굴착기, 기중기, 뭐, 크레인, 그러니까, 굴착기, 기중기, 뭐, 지게차, 모든 중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일 탱크에 보면요, 다 숨구녕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배우라고 부르죠. 배우에도 숨구녕이 있어요. 미션에도 숨구녕이 있어요. 왜? 그게 그 열이 발생하는 것만큼 압력이 발생하니까 그걸 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기가 그 배우나 미션이 식으면은 그만큼 공기가 어떻게 돼요? 안으로 빨아들이죠. 그때 공기가 외부 공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숨구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압력이 발생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리드너가 다 터져버려요. 압력이 못 이겨서. 그래서 모든 게 다 숨구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압은 얘기할 거 없어요. 유압은 무조건 숨구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캡은 숨구녕이 있어야 되고, 숨구녕이 있는데 그냥 밖에 공기가 들락거리면 어떻게 돼요? 먼지 같은 게 이물질 탱크 안에 자꾸 들어가 누적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 예,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오일을 이제 교환할 때는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그런 또 질문을 해요. 아, 이거 오일은 얼마 만에 갈아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유압도끼가 가정용하고 공장용은 틀려요. 공장용은 뭐예요? 영업을 뛰기 때문에 매일 기계를 써요.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기계를 그냥 계속 잡아 돌려요. 근데 가정용은 어때요? 그냥 겨울 한철에 잠깐 떼는 거예요. 그냥 뭐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나무 5톤 받았거나 10톤, 15톤, 20톤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뽀개면 땡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쓰시는 분들은요. 원래 오일 여기 보시면 오일이 투명해서 지금 안 보여요. 이게 오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요, 지금. 오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데 오일을 저희가 일부러 최대한 여기까지 집어넣었어요. 이제 도끼날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끼날을 밑으로 내리면 이제 오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오일이. 제가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러 맨 처음에 출고할 때는 여기 꼭대기까지 넣어드려요, 여유 있게. 근데 이게 지금, 오일 색깔이 지금은 투명해요. 저희는 투명한 S오일을 넣어요. S오일 일부러 투명한 걸 넣어요. 왜냐면 약간 그 노란색은 나중에 이거 오일을 가를 땐가 안 가를 땐가 헷갈려요. 노란색이 이미 색소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노란색 들어가는 것 중에 싼 것들은요. 그건 재생유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쓰지 마시고 메이커 오일 쓰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투명 색깔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유명계의 오일 색깔이 노래지면 그때 교환하시면 돼요. 근데 가정용은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노래질 일이 없어요. 1년을 쓰든 2년을 쓰든 거의 노래질 일이 없어요. 아마 노래질라 그러면은 20년 써도 안 노래질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뭐 많이 사용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보다 가정용 기계들은요 거의 그냥 계속 쓰시면 돼요. 대신에 비를 맞추지 마시고요. 오일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돼요. 비를 맞추지 마시고 너무 습한 데 놓지 마시고 그렇게 관리만 잘 하시면요 가정용 기계들은 거의 오일을 교환할 일은 없습니다. 오일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 드레인 고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일 탱크에 드레인 고크.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뒤에 하단에 보면 드레인 코크가 있어요. 이건 2분의 1 사이즈예요. 이걸 풀르면은 오일이 다 빠져요. 그래서 이걸로 오일 빼시면 되고, 보충하거나 오일을 교체해서 넣을 때는 아까 그 오일 주위 캡 있죠? 은색 반짝반짝인 거. 네, 거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넣으실 때는 아까 그 필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웬만한 오일에 적시지 마시라고 했죠? 필터가 있는 상태 그냥 보면 어떻게 돼요? 필터에 오일 다 젖죠? 그러니까 필터를 잠깐 빼세요. 빼고 오일을 다 붓고 나서 그걸 다시 꽂아갖고 위에 뚜껑을 체결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타이어하고 조절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타이어는 사실 중국에서 들여온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국내에서 이 타이어를 단가가 안 맞아서 만들지 못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와요.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시중에 이 사이즈 고무 주부 타이어 중에서는 제일 비싼 걸 쓰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타이어 지금 뭐 철물점에서 파는 10,000원, 15,000원짜리 그런 타이어가 아닙니다. 이거 몇만 원 해요. 한 짝당 몇만 원 해요, 여기. 지금 이게 전체 금액의 타이어 2개가 차지하는 비중도 좀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중국산 뭐 중국에서 수입한 거라도 제일 좋은 거 쓰는 거예요, 저희는. 지름은 300mm에 30cm. 이게 크면 클수록 좀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기계가 잘 굴러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300mm 쓴 거고 300mm 이상 쓰게 되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전면 타이어, 전면 휠 캐스터하고 거리상 모든 사이즈가 밸런스가 안 맞고 타이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바닥이 더 높아지죠. 높아지면 굵은 나무 올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이보다 타이어가 더 작아지면은 뭐 조금만 가는만 걸려도 잘 안 굴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으로 여러 가지 이제 타이어를 200, 250, 300 다 써보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게 300mm이기 때문에 300mm 타이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는 바람 넣으실 때 자전거 바람 넣는 그런 굿즈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넣는 거로 쓰셔야 돼요. 자동차 넣는 거로 이렇게 쓰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거 풀러가지고 자동차 타이어 굿즈예요. 그거를 쓰시면 되고요. 빼실 때는 간단해요. 요거 키, 고정 키 풀르고서 와셔 들어가 있는 거 빼고 그리고 이 조절자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면 바퀴가 떠요. 저희가 이 조절자를 왜 놓냐면요. 이렇게 돌리면 바닥으로 내려가요. 내려간 걸 이 스파너를 계속 더 돌리면요. 이 부분을 계속 더 돌려주면요. 타이어가 떠요. 공중으로 타이어가 뜨면은 그때 가서 타이어를 빼시면 돼요. 빵꾸가 났다. 뭐 바람 빠졌다. 근데 컴프레셔가 먼 데 있다. 그러면 타이어를 이렇게 빼가지고 가서 바람 녹았고 다시 끼신 다음에 조절자를 또 돌려갖고 좌우 바란스를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어딘가 이동하실 때는 조절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이동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고정해놓고 쓰실 때는 꼭 조절자를 돌려갖고 땅바닥까지 내려가지고 타이어가 살짝 놓으면서 뜨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타이어에 이 전체적인 무게가 직접 가지 않게 해주세요. 직접 가지 않게. 그리고 타이어 압력은 50바 정도 넣어주세요. 50바. 예. 50바가 아니라 PSI, 50 PSI를 넣어주세요. 50 PSI. 자, 그리고 이제 그 조절자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렸고,
앞에 이제 캐스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면은 저희가 일단 회전이 돼야 방향을 꺾기 좋잖아요. 바퀴 4개가 똑같이 그냥 고정으로 되어 있으면 이 무거운 거를 회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 기계는 총 무게가 340kg예요. 총 무게가 340kg이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는 이게 만약에 고정되어 있는 바퀴면은 절대 핸들을 못 꺾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전면은 회전 캐스터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우레탄 소재이고, 그리고 이제 그 베어링도 얘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무게는 충분히 견디고 남는 캐스터를 쓴 거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온 오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는 오프 시키고, 이동하고 나서 이제 고정 세팅하고, 사용하실 때는 꼭 온을 이렇게 눌러갖고 타이어가 돌지 않게끔, 캐스터가 돌지 않게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도끼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도끼날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날이에요. 지금 기본으로 나가는 날이고, 폭은 18cm예요. 폭은 18cm고 기본으로 나가는 도끼날입니다. 이거는 이 기계를 구입하시면 기본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십자날이 있어요. 자, 이거는 십자날입니다. 자, 십자날인데 폭은 27cm예요. 27cm인데 저거보다는 9cm가 더 넓어요. 더 넓은데 이 십자날은 추가 옵션이에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십자날을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상담 전화를 할 때 좀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 십자날이 필요한데 그럼 일자날 빼고 십자날을 좀 더 싸게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게 출고를 안 합니다. 왜? 자, 나무가 다 옹이도 없고 진짜 똑바른 나무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날로 다 뽀갤 수 있고, 그렇죠? 정말 좋겠는데, 나무가 보면은 옹이가 심하고 꼬인, 회오리처럼 꼬인 나무도 있고, 막 수령 오래된 거 그냥 지름 막 60cm 넘는 것도 있고, 60cm 넘는 데다 옹이가 한 3개, 4개씩 박히고 그런 건요, 이 십자날로 뽀개시면 안 돼요. 근데 기본 날을 제외하고 좀 싸게 해서 십자날을 들여갖고 장착돼서 십자날만 가지고 계시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본인 기계 망가지는 거 생각 안 하고 나무가 아까우니까 끝까지 이거를 뽀개요. 그거를 끝까지 뽀개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실린더 로드가 철 때 먼저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계가 계속 배합받는 걸 반복해야 돼요. 안 뽀개지니까. 그러면 결국 기계 수명이 짧아지거나 뭔가가 아예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 기본 날은 무조건 가고 추가로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일자 기본 날은 십자날에 비해서 아무리 악조건의 나무라도 훨씬 더 잘 뽀개집니다. 왜? 단면적이 짧으니까. 단면적이 짧고 도끼날 두께도 얇고, 이 도끼날 두께도 함수관계예요. 이 도끼날이 두께가 두꺼우면,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도끼날이 두꺼우면 나무가 들어가면서 잘 갈라지지 않냐? 맞아요. 잘 갈라져요. 더 넓게 갈라져요. 그렇지만은 도끼날이 두꺼울수록 부하가 많이 걸려요. 똑같은 압력에 똑같은 나무를 뽀갤 때. 근데 도끼날이 얍사갈수록 더 잘 뽀개집니다. 잘 뽀개지고, 도끼날을 예를 들어 나무가 60cm짜리를 12mm 두께의 도끼날과 그리고 50mm 두께의 도끼날을 비교했을 때, 자, 50mm 도끼날은 60cm 나무를 갖다가 끝에 시작 지점에서 10cm만 내려도 많이 벌어지죠. 근데 많이 벌어져도요, 어차피 도끼날 더 내리셔야 돼요. 밑에 나무와 나무가 마지막에 결이 잡고 있는 건요, 계속 잡고 있어요. 더 내려야 돼요, 어차피. 얇은 거로 하나, 두꺼운 거로 하나 더 내려야 돼요. 근데 너무 결이 좋은 거, 진짜 옹이 하나 없고, 진짜 나무가 결이 너무 좋은 거, 그거는 뻑 하고 자빠져요. 뻑 하고 자빠지는데, 잘 안 자빠지는 수종들이 많아요. 뭐냐면 소나무 같은 거. 소나무 같은 거 잘 안 자빠져요. 거의 도끼날을 다 내려야 돼요. 두껍든 얇든.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쓸 거면은 차라리 얇고 약삭한 날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 십자날에 관련된 시리즈들은 일자 광폭날, 그리고 십자날, 얘네들은 소재가 S45C예요. GS400 소재를 쓰지 않습니다. S45C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날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 소재를 쓰는 거예요. 왜? 더 강하게 쓰기 위해서, 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힘이 원체 좋다 보니까 S45C도 옹이 심한 거를, 옹이 방향을 제대로 보지 않고 너무 어거지로 막 뽀개면요, 이것도 꺾여요, 옆으로. 근데 9.5톤이라고 하는 힘이요,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9.5톤? 그건 어느 정도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9.5톤의 힘은요, 5톤 카고차를, 공차, 빈 5톤 카고차를 거의 2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에요. 2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결코 작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쉬는 경우도 어쩌다가 발생해요. 근데 그거는 옹이 결만 잘 보고 너무 무리하게만 사용하시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그리고 옹이 있는 건 제가 항상 누누이 계속 지금까지 방송드렸지만, 도끼날을 절대 한 번에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꼭 주의하셔야 돼요. 기계 망가지면 본인 손해예요. 본인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옹이가 있는 나무들은 도끼날을 5cm 내렸다, 1cm 들었다, 1cm 드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1cm 들어야 나무에, 이게 나무라고 쳐요. 자, 5cm 내렸어요. 그럼 1cm 안 들면요,
이 나무에 힘 받은 게 힘이 안 풀려요. 왜? 도끼날이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도끼날을 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누를 때 힘이 빠져요. 그러면 나무가 힘 안 받는 쪽으로 지가 이동을 해요. 이동하면서 힘이 0으로 제로로 풀려요. 그럼 다시 5cm 내리고 또 힘 받죠? 그러면 또 다시 1cm 올리면 힘이 또 풀리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 로드가 절대 아닌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5cm 내렸다 1cm 올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5cm 내렸다 멈췄다 다시 또 내려. 그러면 내렸다 멈췄다 또 내릴 거면은 그 내리다가 멈췄다 또 내리는 건요, 한 번에 계속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은 진짜 5mm라도 들어줘야 돼요. 5mm라도 1cm나 아니면 5mm라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나무에 밑에 받쳤던 힘이 여기 유압에 눌려서 꽉 받쳤던 힘이 탁 풀려요. 풀리면서 어딘가 가장 제로화된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요. 나무가 이제 경험해 보실 거예요. 실제로 뽀개다 보면. 그래서 옹이 있는 건 항상 5cm 내렸다 1cm 올렸다 반복하면요, 이 실린더 로드가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는 걸 써도 절대 로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소비자분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로드 쉬는 게 가장 고장 원인이에요. 기계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요. 근데 로드는 자꾸 휘어먹어요. 근데 로드를 제가 설명드리신 분들이 쓰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 휘냐면 제가 그 유형들에게 여쭤보니까 동네 사람이 와서 꼭 휘어놔. 동네 사람이. 여기 뭐 기계 유압도끼 뭐 비싼 거 새로 뭐 들여놨다며 와가지고 딱 뽀개는 거 보고 나도 한번 해보면 돼갖고 막 이거 그냥 해요. 옹 있는 거 그냥 눌러버려요. 그냥 그분은 모르니까 그냥 눌러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로드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입장이 난처한 거야. 나도 한번 해본다고 했는데 지식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거 휘어먹은 거라. 수리비 나오네? 수리비가 몇만 원 갖고 되지도 않아. 실린더 로드 휘면요, 수리비 몇만 원 갖고 되지도 않아요. 이 로드는 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저기 파키스탄에서 펴서 쓰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펴서 쓰지 않아요. 다 폐기 처분시키고 새 것으로 교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좀 꽤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동네 분이 나도 한번 해보면 어때야 그러면은 대신에 이거 옹이 있는 거 주지 마시고 옹이 없는 거 주시고 옹이 있는 거밖에 남은 거 없으면 요거는 아까 5cm 내렸다가 1cm 올렸다 꼭 그렇게 해야요. 그러고서 말씀해 주셔야 돼. 그래야 기계 고장 안 내먹어요. 예. 그래서 실린더 로드 요거 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실린더 쪽에서 누유가 생기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쪽 도끼날 없는 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내 발 안 나오게 화면에 이쪽에서 찍어 그냥 전부 오빠 아빠 여기서 설명할게. 이쪽에서. 그럼 내 발 안 나오게.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실린더 로드 캡이라고 아까 말씀 제가 드렸는데 로드 캡이에요. 자 실린더 이쪽에서 오일이 새면요, 여기 셀에서 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로드 캡 바깥쪽 곡강 튜브에 오링, 큰 오링이 들어가요. 거기서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새는 경우에는 로드 캡이 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계가 맨 처음에 출고될 때 지금 여기 턱이 요 원래 보강제하고 로드캡하고 턱이 지금 한 3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름이 새. 기름이 새 이렇게 보니까 얘가 면이 똑같아. 그럼 3mm 풀린 거예요. 3mm가 풀렸기 때문에 바깥쪽에 오링에서 나사산이 그만큼 풀렸기 때문에 거기서 오일이 새는 거예요. 샌 게 요 원형 부분에 툴바구니를 타고 안으로 들어와서 볼트에서 끝에서 맺혀서 볼트에서 떨어져요. 자, 근데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떨어지니까 어떤 분들은 볼트에서 오일이 새네? 그러면 볼트를 더 조이면 안 새지 않나? 이거를 더 조여요. 자, 로드캡 풀린 거나 실린더 로드가 휘어서 여기 셀에서 새는 거는요, 볼트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이 볼트는요, 실린더를 플레이치를 잡아주는 볼트예요. 이거 아주 그냥 뭉그러질 때까지 조여도 오일은 똑같이 새요. 여기에 그 볼트에 오일이 맺혀 있다고 해서 공구로 이거 더 힘들게 조이지 마세요. 이게 절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일이 다만 흘러서 여기서 맺혀 떨어진 것 뿐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 로드캡이 여기서 면이 같은지 아니면 이보다 더 내려 더 많이 풀렸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로드캡 풀려서 오일이 새는 거와, 그리고 실린더 로드를 옹이 있는 거 잘못해서 뽀개갖고 꺾인 상태에서 꼬부라진 상태에 드나들면 어떻게 돼요? 이 꼬부라진 부분에서 마모가 심하겠죠. 그럼 셀이 오래 못 견뎌요. 셀이 새요. 셀이 새게 되면 여기서 새요. 여기서 새요. 여기서 많이 새요. 그리고 로드캡이 풀린 거는 이쪽에서 타고 들어와서 볼트에 맺혀요. 이쪽에서 타고 바깥쪽 원형에서 타고 들어와 볼트에 맺히고, 셀이 나간 경우는 바로 실린더 로드 붙은 쪽, 여기가 셀 자리예요. 여기에서 새요, 오일이. 그러니까 오일이 어디서 새는지, 로드캡이 얼마큼 풀렸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이 실린더 로드가 휜 것 같이 보이네라고 하면은 그건 휜 거예요.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면 휜 거예요. 그러면 실린더 로드 공장으로 들어와서 다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이 새는 원인은 두 가지. 근데 자 로드캡이 그럼 풀리면 어떻게 되냐? 풀리면은 이 상태 절대 공구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못 조여요. 그럴 때는 자 이제 위에 호스 두 개를 먼저 풀으세요. 실린더 도끼날을 일단 실린더 로드를 완전 집어넣고 도끼날을 먼저 풀러요. 그 도끼날 빼시고 지금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자 호스를 위에 거와 아래 거를 풀르세요. 풀를 때 이 니뿔은 풀르지 마세요. 요 호스에 있는 니뿔을 풀르세요. 호스, 직접적으로 호스 니뿔을 풀르세요. 그래서 호스만 빠지게.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시기 전에는
페트병 같은 거, 내용물이 하나도 없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우열을 상단을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에다 이거 호스의 안에 있는 오일이 새요. 새기 때문에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린더 로드캡을 조이려고 그러면 실린더를 완전 분해해서 빼내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오일이 거의 한 3.6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3.6리터를 다 받을 수 있는 통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통을 해놓고 난 상태에서 위아래 호스에서는 많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페트병으로 받고요. 다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호스까지 다 풀렀죠? 그 다음에 밑에 볼트를 6개, 너트를 6개 풀르세요. 이 너트 6개를 이렇게 풀르고 나면은, 실린더가 위에서 사람이 들면 돼요, 그냥. 이거 들고서 이렇게 쑥 잡아 뽑으세요. 이렇게 해서 뽑혀요, 그냥 이렇게. 뽑혀 나와요. 뽑혀 나오면은 실린더를 이제 바닥에 딱 놨을 때 제가 이제 새 실린더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새 실린더 분해가 된 상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도끼날 들어가는 너트예요. 도끼날 들어가는 너트죠? 자, 요게 로드 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해된 상태에서 보여드리니까 더 정확하죠. 요게 로드 캡이에요. 요거 속에는 셀이 들어가 있어요. 실린더 로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로드 캡이 풀리면은, 여기에서 오일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게 로드 캡이 풀리면 이게 벌어져요. 여기가 지금 딱 붙었죠? 이게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심하게 많이 풀리면 요 속에 나사산까지 보여요. 로드 캡이 풀리면은 여기서 오일이 새고, 실린더 로드가 휘어서 오일이 새는 경우 여기서 새요. 여기서. 셀이니까, 셀 쪽에서. 그 두 가지 차이점이 그거고, 만약에 로드 캡이 풀렸다 그러면 조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 분해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린더를 눕히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오일이 계속 쏟아지겠죠. 그렇죠? 피스톤이 만약에 여기 지금 이쪽이 다 들어갔으니까 피스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많이 안 나와요. 이쪽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든 큰 통을 미리 준비하셔갖고 지금처럼 실린더 각도를 이렇게 어디에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눕히세요. 눕힌 다음에 그 오일을 다 받으세요. 이 안에 있는 거. 깨끗하게 받으셔야 돼. 왜? 작업 끝나고 나면 다시 놓아야 되니까. 오일 통에다 다시 놓아야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끗한 통에 받으시고, 그거를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는 이거 조이는데 어떻게 조이냐면은, 이거를 어설프게 조이면요, 다시 또 풀려요. 왜냐면 이 안에 압력이 원체, 높은 압력이 받았다 안 받았다를 반복하면서 이게 조금씩 미세하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풀리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풀려요. 그래서 이걸 조이실 때는, 원래 파이프 렌치, 여기에 맞는 파이프 렌치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600mm짜리를 갖다 끼면은 그 손잡이에다, 단관비계, 원형 파이프를 또 끼는 거예요. 2m짜리를. 그리고 이쪽에 몸체도 파이프 렌치 큰 거에다가 똑같이 단관비계 2m짜리를 여기다 꽂은 다음에 두 사람에서 양쪽 서로 엇각으로 잡아 눌러야 돼요. 그 정도로 조여야 잘 안 풀려요. 그 정도로 조여야. 근데, 이거 한번 조이려고 파이프 렌치 비싼 거 두 개 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이거 풀어놓은 공구가 있어요. 여기 꼬다리 여기 보시면은 반달 모양으로 돼갖고 이 끄트머리가 키홈이 있어갖고 요 키에다 딱 꽂아갖고 돌리는 공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걸 조여가지고는 안 돼요. 그럴 때는 임시방편으로 정이 있잖아요. 철물점 하면 정 팔죠. 끝에 넓적한 거. 넓적한 정 갖다가 이게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시계방향 돌려야 조이는 거예요. 시계방향. 그럴 때는 여기다 끄트머리, 여기 모서리. 여기다 되면 미끌려서 안 돼요. 이게 얘가 좀 찍혀야 돼요. 찍혀갖고 이렇게 약간 뭉그러져 들어가야 턱이 발생을 해요. 여기 찍으면 잘 안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찍으면 나중에 그라인더로 면 잡기도 힘들어요. 이쪽이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이쪽은 찌그러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모서리에 대고선 요 시계방향 돌아야 된다 그랬죠. 이 방향으로. 이게 만약에 로드캡이라고 치면 여기다 모서리에 대고 정으로 땅땅 때리세요. 중망치 큰 거 갖고. 그럼 조금씩 계속 돌아요. 이렇게 돌죠? 그럼 여기 새로운 곳을 또 때려요. 이렇게 돌죠? 또 여기 때리고 해서 꽉 조이세요. 더 이상 안 돌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그냥 조립하지 마시고 때리다 보면 여기가 뭉그러져가고 철이 이만큼 올라와요. 여기가. 철이 이만큼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기계에다 꽂을 때. 그게 닿죠? 프렌치에. 닿아요. 이게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실린더가. 그러니까 그라인더로 튀어나온 턱들은 다 갈아주세요. 이렇게. 딱. 그러면 특별한 공구 없이 조일 수가 있어요. 턱을 싹 갈아준 다음에 이제 실린더를 역순으로 그대로 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드캡이 풀리는 거는 좀 수고스럽지만 돈은 안 들어요.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로드가 쉬면 돈 들어가는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로드가 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이 있는 나무는 5cm 내렸다, 1cm 올렸다. 이것만 준수하시면 돼요. 그러면 로드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는요, 로드가 쉬게끔 무리만 안 가게 쓰시면요, 제가 봤을 때는 실린더 안에 셀이 너무 오래돼갖고 수명이 다 돼서 수명이 뭐 오래돼갖고 많이 써서가 아니고 오래돼서 갈면 갈았지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뭐 고장이 날 일은 거의 없어요. 그건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고 옹 있는 것만 잘 패시면요, 이 실린더는 오일도 새지 않고 오래오래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겨울철에는, 여름엔 괜찮아요. 겨울철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셀이 우레탄 셀이에요. 우레탄 셀인데
겨울에 영하 뭐 10몇 도씩 떨어지고 막 그러면요. 이 우레탄 셀이요. 약간 수축이 돼요. 너무 추우면 수축이 되고 수축된 상태에서 기계를 맨 처음에 쓰면은 뭐 열이 발생, 그러니까 유압류가 열이 발생 안 된 차가운 상태에서 쓰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러면 오일도 차가웠다 보니까 당연히 셀도 엄청나게 차가운 상태에서 수축이 된 상태에 쓴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배합받는 현상이 발생하면은 약간의 미세한 오일이 새갖고 여기 오일이 비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장은 아니에요. 한겨울에 너무 추울 때, 예, 그럴 때만 좀 살짝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장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실린더 로드에 관련돼서 오일 누유에 된 거를 여기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니트가 일체형이잖아요. 유니트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밑에가 탱크고, 탱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파이프 배관 라인, 그리고 오일 주입통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있는데, 사실 요 지금 T라인하고 P라인의 흡입, 이건 P라인 흡입이고 이건 T라인 드레인이에요. 근데 사이즈를 저희는 일부러 다 큰 걸 썼어요. 원활하게 그 배합받지 않고 오일이 순환이 잘 되게끔. 근데 여기는 사실 지금 뭐 용접 부위도 없어요. 용접 부위도 없지만 일부러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레이저 타공해 올 때 파이프의 치수에 정확히 맞춰갖고 0.5mm밖에 차이가 안 나게 한 상태에서 속에서 레이저로 떼었어요. 아니 CO2나 레이저로. 그래서 속에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진 않아요. 물이 들어가진 않지만은 그래도 위에 부분은 도색이 끝까지 속에 다 채워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살짝 여기 고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녹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거 오일 주의통은 밖에서 레이저로 용접을 해갖고 비드가 얇지만은 이게 큰 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만 안 새면 되니까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8mm 볼트가 총 8개가 꽂혀요. 8개 꽂히는데 코르크 패킹이 들어가 있어요. 코르크 패킹. 코르크 패킹이 지금 4면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이 코르크를 붙일 때 그냥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실리콘을 여기 다 쏴요.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끊기지 않게끔 실리콘을 다 쏴요. 볼트자를 피해가면서 4면을 다 쏜 다음에 코르크 붙이고 다시 뚜껑을 닫고 이제 8개의 볼트로 나눠 조여요. 그렇지만 그래도 만일에 하나 비를 맞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코르크가 그러니까 코르크가 이쪽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조인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끊어진 부분이잖아요. 여기에다가도 실리콘을 저희가 바르고 이걸 붙여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비를 계속 맞히면은 담은 뭐 소주컵 뭐 4분의 1, 5분의 1이라도 어디엔가 물이 들어갈 수 뭐 없다고 장담을 못 해요. 근데 물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오일 전체를 가르셔야 돼요. 무조건 갈아야 돼요. 물 들어가면. 왜냐하면 물이 들어가면요, 유압 펌프가 돌면서 미세하게 물하고 오일하고 섞어버려요. 미세하게 아주. 자, 그러면 오일이 들어간 걸 어떻게 하냐? 아니, 물이 들어간 걸 오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유명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수로 비 맞춰가지고 물이 들어갔다. 아니면 오일을 교환하는데 쓰던 오일을 갖다 놓는데 쓰던 오일 통에 물이 들어간 걸 모르고 같이 섞어 놓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면 오일을 놓는데 오일이 잔량이 말통에 다 남았는데 뭐 비만 돼 나가지고 혹시 구멍 좀 뚫어 놓은 거 모르고 그냥 그 속으로 빗물 들어갔는데 오일 속에 물이 들어가는 거 모르고 또 거기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름은 위에 뜨죠. 물은 가라앉고 비중이 더 무거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먼저 들어가고 오일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모르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일이 들어가서 오일이 유압 펌프에 의해서 계속 희석이 되면은 오일 색깔이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되지 않고 우유 색깔로 바뀌어요. 우유색. 뿌연. 우유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유명계가 뿌옇게 우유 색깔이 나면서 글씨도 잘 안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100% 물 들어간 거예요. 자, 물 들어간 거는 왜 바꿔야 되냐? 첫째는 물이 섞여 있는 게 펌프가 돌면은, 펌프는 기업 펌프 말 그대로 기업끼리 맞물리면서 압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기업끼리 맞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기름이 순수하게 기름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거기 물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어가 빨리 마모가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추운 겨울이 왔어요. 여름에 작동돼요. 여름에는 작동되는데 겨울 되니까 영하로 떨어지고 나니까 기계가 모터는 도는데 작동이 안 돼. 자, 왜 그러겠습니까? 작동이 안 된다는 거는 유압 오일 통에 있는 유압 오일이 펌프를 통과해서 저쪽으로 압력을 계속 유량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뜻이. 왜? 물이 섞여 있는 오일은요, 겨울에 얼어요. 그 오일이 얼음처럼 단단하게 얼진 않지만은 얼어요. 얼기 때문에 모터가 아무리 돌아가면서 계속 오일을 뽑아내려고 이 호수에서 뽑아내려고 해도 오일이 안 딸려 올라가요. 자, 그럼 오일이 순환이 안 되니까 당연히 기계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름에 쓸 수 있어요. 여름에 안 오니까. 근데 겨울에 얼면은 아예 기계가 작동이 안 돼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꼭 가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물 들어가면 손해예요. 왜? 오일이 2말씩이나 들어가요. 40리터. 그렇기 때문에 또 번거롭게 또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를 마시라는 거. 모터 이것도 원래 비 안 맞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정류자 쪽에 이쪽에 보면은 이게 모터도 뒤에는 콘덴서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지금 구리선이 바로 보이잖아요. 노출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정류자 구리선이 노출돼 있죠. 여기에 습기 차고 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터는 수명이 급격으로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 속에 물 들어가면. 그냥 조금 저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를 맞히지 마시라는 거. 예.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은 오일 색깔이 우유 색깔로 바뀐다는 거. 그럴 때는 무조건 전체적으로 오일을 다 바꾸시라는 거.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더 이상은,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거, 그런 거 모든 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에 관련된 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단상은 저희가 이제 그 차단기, 30A 차단기를 써요. 자, 근데 30A를 쓰죠. 이 차단기는요, 얘네들도 불량이 생겨요. 불량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전기가 물론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쉽게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터를 보면은 모터는 평상시에 5마력 모터가 평상시에 돌 때는 5마력 수준에 맞는 3.75kW의 소비 전력을 먹는데 기동전류라는 게 있어요. 기동전류. 기동전류는 뭐냐면 모터가 가만히 서 있는 거 전기를 딱 누면은 스테이터 쪽에 갑자기 전기가 전자석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공급될 때 순간적으로 평상시 먹는 전기의 5배를 먹어요. 5배. 기동전류는 5배를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동전류 5배면은 여기다 20A 차단기를 달면요. 스위치를 딱 키면은 제수종 돌아요. 제수종은 들어오는데 올리자마자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올리자마자. 그거는 순간적으로 전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거를 이 차단기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마력짜리는요, 30A 쓰시는 거를 권해요. 이게 매뉴얼 사항에는 뭐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3마력은 20A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5마력은 꼭 30A 쓰는데 여기만 30A, 여기 이미 30A 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의 전기들도 30A짜리를 쓰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시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계가 실질적으로 이제 조립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작동되는 거 보여드리고, 도끼날 속도 같은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주 잠깐만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신제품 새 기계를 압력을 다 맞춰서 나가요. 150kg의 압력을 다 여기서 세팅하고 오일이 누유되는 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모든 걸 다 점검을 하고 나갑니다,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른 품목의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모든 걸 점검하고 나가요. 시운전까지 하고 나갑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기계 시운전하려고 이제 걸어놓은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자, 저희는 잠깐만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스퀘어 배선을 걸어놨어요. 2.5mm 배선을 걸었어요. 자, 제 손가락, 새끼손가락 봐보세요. 이게 2.5mm짜리예요.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쓰시면요, 모터가 타버려요. 지금 여기 AS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실린더 로드 쉬는 거, 그리고 모터 태우는 거. 두 가지는 기계 가져가서 바로 태워 먹어도 AS 무상 안 됩니다. 그거 미리 말씀드려요. 왜? 예전에 저희가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6스퀘어 배선을 꼭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주의사항표에도 적혀 있어요. 사실 여기. 주의사항표에도 적혀 있는데 그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그래 놓고서 이거 모다가 뭐 최고 이렇게 올리니까 막 모다가 막 쓴다든가. 전기가 딸리니까 쓰죠. 전기를 왜 딸려요? 배선을 가는 걸 쓰니까 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가는 거 쓰시면 안 돼요. 제 새끼손가락보다 더 가늘잖아요, 지금 배선이. 자, 6스퀘어 배선 굵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 새끼손가락하고 거의 배선이 좀 더 굵어요. 새끼손가락보다도. 배선이 더 굵어요. 몇 스퀘어짜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모든 전선들은 여기 글씨가 써 있어요. 여기 써져 있어요. 그래서 글씨 보면은 6스퀘어짜리는 뭐 6SQ라고 하는 영어가 적혀 있어요. 6SQ. 그러면 그건 6스퀘어짜리예요. 그래서 꼭 그거 쓰시라는 거. 그리고 이게 저희는 잠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거 거는 거예요. 이게 절대 쫓아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계를 한번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끼날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내려갈 때 속도를 한번 보세요. 내려갈 때 속도와 올라갈 때 속도는 틀려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때는 이 고강 튜브를 실린더 로드가 같이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져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내려올 때는 오히려 실린더 로드가 이 고강 튜브 안에 내용적을 비우기 때문에 그만큼 내용적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겁니다. 자,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속도 잘 비교해 보세요. 훨씬 빠르죠, 올라갈 때가. 왜냐하면 이게 실린더 로드라 그래요. 이게 고강 튜브 안을 공간을 같이 메꿔줘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굵기의 단면적만큼 오일이 적게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힘이 더 약해요. 힘이 더 왜 약하냐 그러면 실린더 단면적의 내용적만큼 그 계산법이 있어요. 그만큼 실린더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굴착기 같은 거 장비하시는 분들이 다 느낄 거예요. 굴착기 장비하시는 분들은 실린더가 밀 때는 힘이 센데 이렇게 당기고 집어넣을 때 왜 힘이 약한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용적의 실린더 내용적의 단면적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왜? 집어넣을 때는 이 실린더 로드가 곡강 튜브 안에 공간을 같이 메꿔버리니까 양이 적어도
되는 거예요. 유량이.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어찌 비율만큼 힘을 못 쓰는 거죠. 대신 속도는 빨라요. 자, 속도가 이 정도 나오고, 만약에 옹이 있는 거 뽀갤 때는 제가 이제 딱, 자,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옹이 있는 거 뽀갤 때만이에요. 옹이 없는 건 상관없어요. 옹이 있는 거는, 자, 5cm 내렸다. 깔짝 올렸다. 5cm 내렸다. 깔짝 올렸다. 5cm 내렸다. 깔짝 올렸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라는 거예요. 옹이 있는 것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절대 로드 아니에요. 지금 로드 굵기 한번 봐보세요. 제 손목 굵기. 지금 제 손목 옆에 모습 보고 이렇게. 로드가 더 굵어요. 제 손목보다도 지금. 로드를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실린더 내경 90mm에는 맥시멈이 60mm예요. 60mm 더 못 키워요. 왜냐면 60mm 더 키우면은 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최대 맥시멈으로 키운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속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실린더가 들어갈 때 힘을 못 쓰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나올 때보다 들어갈 때는 힘이 더 약하다. 힘이 약한 만큼 속도는 비율적으로 더 빠르다는 거. 그리고 실린더 단면적도 같은 원리예요. 실린더 단면적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져요. 왜? 유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안에 오일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대신에 힘이 세지는 거예요. 실린더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힘이 세고 속도가 낮고, 실린더가 가늘수록 속도는 빠른데 힘은 약하고. 그겁니다. 그 원리만 잘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이거 그 실린더 내용적 단면적 구하는 공식, 압력 구하는 공식, 모터 마력수 구하는 공식, 그리고 실린더 행정, 속도 구하는 공식, 이 네 가지, 요 네 가지 공식만 알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요 네 가지는 딱 기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 기본이고, 요거만 아시면은 내가 힘이 몇 톤을 내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속도를 얼마큼 내고 싶다. 요 네 가지 공식만 하면요,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실린더 네 경은 몇 자리가 필요하고, 압력도 보니까 내가 몇 가지 올라면 실린더 네 경은 몇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속도는 그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실린더하고 속도와 힘을.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속도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속도가 빠르면 힘이 약하다 그랬죠. 근데 힘이 세면서 속도도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같은 쪽이잖아요. 이거는 서로 엇박자가 아니고, 같은 쪽에는 실린더로만 맞출 수가 없어요. 실린더로만 못 맞추고, 그때는 유압 펌프 CC를 같이 맞춰줘야 돼요. 유압 펌프 CC. 그러니까 토출량하고 같이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유압 펌프하고 실린더만 가진다고 그걸 맞출 수 있냐? 못 맞춰요. 왜? 유압 펌프가 더 큰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럼 더 큰 게 필요한데 압력도 세게 내야 돼. 오일도 많이 토출시켜주고 힘도 세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모터 마력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모터 마력수와 유압 펌프 CC와 실린더 단면적 요 세 가지는요, 서로가 R36이에요. 요 세 가지가 다 정확하게 배합을 시켜야만이 내가 원하는 기계를 100% 만들 수 있어요. 요 세 가지. 모터, 펌프, 실린더. 실린더 단면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그걸 안 되면은 모터, 펌프로, 유압 펌프로 맞춰야 돼요. 펌프로 맞춰야 되는데, 펌프만으로는 안 돼요. 펌프는 모다가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쌍둥이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펌프 실시를 맞추고 압력까지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모터 마력수가 중요해요. 모터 마력수는 높으면은 높을수록 좋아요. 모터 마력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더 낮은 사양의 펌프를 쓰더라도. 근데 모터 마력수가 딸리면요, 내가 원하는 사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용량을 다시 큰 거로 키워야 돼요. 이 세 가지, 요 R36. 얘네들이 이 세 가지가 체결이 돼야만이 모든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 기계가 지금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모터 두 가지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유압 도끼가 이것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공장용이 있어요. 공장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장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은 유니트만 이만해요. 오일 4말, 5말 이렇게 들어가요. 유니트만 해도 몇백 킬로 나가요. 이제 그런 게 붙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가 가정용하고는 또 차원이 틀려요. 몇 배가 더 비싸요. 비싼 대신에 성능도 그만큼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유압 도끼의 종류는 지금까지 제작한 건 한 10여 가지 돼요. 10여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베스트하게 나가는 걸 위주로 이제 선정해서 이제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압에 관련된 거 만들다 보니까 식품 가공 기계라든가 그 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유압으로 만든 게 저희가 보면은 뭐 치즈 자르는 거, 그리고 냉동 치즈, 냉동 과일 자르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고압전선에 보면은 그 애자가 있어요. 애자. 번데기 같이 생긴 거 있죠. 애자. 요즘은 그게 다 고무 재질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사기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고무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고무로 피복을 싹 벗기면 그 안에 알루미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명 다 된 거 뺀 거를 그걸 벗겨가지고 알루미늄을 빼서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애자 빼는 기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 칼치. 제주도에는 이제 칼치 통째로 냉동된 거를 이렇게 써는 기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써는 기계. 뭐 그런 것도 제작도 하고, 지금까지 뭐 제작된 종류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떠한 기계든 간에 원리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제작하는 거는 자체는 응용이에요. 응용이기 때문에 이제 응용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멋진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죠. 멋진 작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미리 한번 이렇게 또 도움 되시라고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앞으로는 지금 이게 흥기계가 없어요, 제가. 흥기계가 없기 때문에 새기계 하나를 일단 갖다가, 나무를 실질적으로 장작을 패는 영상들을 여러 편으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쇼츠라든가 아니면 이제 롱폼 쪽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이제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장사 유압 장작도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업로드 시킬 거고요. 그리고 저희 브랜드를 중고를 찾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앞으로 나라냐면 쓸 정도로 많아요. 근데 저희 거 기계 중고는 아예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중고 안 들어와요, 저희한테. 안 들어와요. 저희도 구하기 힘들어요. 구매하신 분들이 거의 다 직접 파세요. 직접 파시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장사 유압 장작도 이거 좋아. 고장도 잘 안 나고 진짜 좋아. 힘도 세.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그냥 먼저 제일 처음에 구입하신 분이 알아서 다 팔아요. 알아서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손에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단상 이 기계는 지금까지 22년 동안 이 단상 모터 5마력 달려있는 기계는요, 매입을 딱 2대 했어요. 22년 동안. 11년에 한 대 꼴이에요. 2대. 그리고 삼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6대 정도 했어요. 22년 동안 6대 매입. 삼상은. 근데 삼상은 왜 그러냐면 삼상 쓰시던 분들이 가정용으로 못 팔잖아요. 왜? 가정에는 삼상 전기가 없으니까. 그럼 다시 식당이나 뭐 등등 이렇게 업소에다 팔아야 돼.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삼상 같은 경우는 6대 정도 들어왔고 단상은 2대 들어왔어요. 2대. 딱 2대. 22년 동안. 11년에 한 대 들어와요. 근데 11년에 중고 한 대밖에 우리가 매입을 못 하는데 중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라니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줄 쓴다니까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예. 그 정도로 저희 거는 중고가 저희한테도 안 들어온다. 그리고 한 번 사신 분들이 일단 오래 쓰세요. 오래 쓰시고 어쩌다 어떠한 사연에 의해서 이제 화목보일러 안 뗀다든가 뭐 시골에 사시다가 뭐 아파트 이사 간다든가 그럼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만 나와요. 그럴 때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알아서들 파시기 때문에 브랜드 파워가 저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손에 안 들어온다는 거. 예,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자, 지금 저희 전시실 겸 기계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먼지가 타지 않게끔 지금 기계를 보관하는 곳인데 모든 기계들, 그러니까 유압 도끼에 관련된 것만 여기다 저희가 보관합니다. 유압 도끼. 트랙터 부착하는 거, 뭐 작업기라든가 구착기에 관련된 거는 여기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압 도끼 것만 집어넣어도 이게 물건, 지금 현재 물건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작업 중인 것들이 또 계속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수량하고 지금 작업 중인 거 다 합쳐도요, 물량을 못 받쳐줘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12월 달에 가갖고 12월 중순 정도면 거의 그 전에 이게 지금 다 재고가 소진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바로바로 또 계속 만들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세요. 어떤 분들은 12월 말에 주문해갖고 막 2월 초에 막 받으시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기계가 뭐 한 대 만드는데 그냥 뭐 한 2, 3일 만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칠 건조 작업, 그리고 조립 작업, 테스트 시간, 모든 게 시간들이 좀 생각 외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수량을 저희가 못 만들어요. 시간이 원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늦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뭐 올해 말에 주문하시는 분들은 겨울 다 지나가냐면 뭐 2월 달에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빨리 주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지금 거의 주로 단상들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600T 제품 트랙터 부착용들도 이렇게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요런 거는 지금 다 공장용이에요. 공장용. 요건 아직 이제 그 상도가 안 올라간 거고, 그리고 저쪽에 큰 것들은 다 지금 공장용입니다. 큰 것들은 다 공장용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공투 굴착기가 찰 수 있는 거, 공투 굴착기가 찰 수 있는 유압도끼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다 600T 제품들. 그리고 여기 이게 보시면은 이게 공장용 유압 유니트 탱크예요. 이게 좀 약간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가정용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크죠. 네, 지금 탱크들도 지금 미리 다 이렇게 제작을 해놓은 거, 이쪽에도 지금 다 공장용들 탱크들 다 제작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종류는 사실 뭐 트랙터용, 그리고 뭐 굴착기용, 그리고 이렇게 일반 전기 단상을 사용해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 쓸 수 있는 거 삼상 전기 해갖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네 가지 기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트랙터 연결용은 트랙터가 몇 마력이냐에 따라서 힘이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속도도 차이가 생기고, 그거는 이제 유압과 유량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트랙터 마력수에 결정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 방식들은 속도라든가 그리고 그 힘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보통 단상 기계가 보통 600mm 행정, 처음부터 600mm가 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11초 정도 보시면 돼요. 11초 보시면 되고, 올라가는 속도는 한 대략 9초 정도 보시면 됩니다. 9초. 근데 전체적으로 600mm짜리 나무를 뻐개지 않는 한
굳이 다 위에까지 올렸다 내렸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무를 뻐기는 과정이 있어서 너무 욕심내서 도끼날을 바닥까지 내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한 40mm 정도의 저희가 여유 공간을 남겨놔요. 왜 그러냐면 사람 손이 들어가도 도끼날이 직접 사람 손가락을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유 공간을 한 4cm 정도 두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하셔갖고 그 전에서 멈추셔야 돼요.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 누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배압을 받거든요. 배압은 전체적으로 압력을 확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작용이 계속 반복되면은 기계의 수명도 짧아지고 또 한 가지는 로드캡이 풀리는 원인 중에 그게 첫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 안 하시고, 그리고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다 들어가기 전에 멈추셔야 돼요. 다 들어가고 난 대로 레바를 계속 위로 제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기계가 빨리 손상이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주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